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감시하고 있던 북한군의 잠수함 29척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고장을 의심했던 미국. 그러나 GPS도 레이더도 모두 멀쩡했죠. 중국 아니면 러시아의 지시 분명하다. 미 국방부는 급히 조사에 나섰고 마침내 모든 데이터가 향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미국은 즉시 조사단을 파견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감추던 기술을 목격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29척. 그날 동시에 통신이 끊긴 북한 잠수함 숫자였습니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의 통신 두절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단거리 미사일 6발 중 5발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83%라는 이탈률은 북한 미사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치였어요. 저는 에드워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 부장관입니다. 25년간 아시아 안보를 담당해왔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새벽 3시, 펜타곤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직 장교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장관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상황실에 도착하자 모니터 수십 개가 붉은 경고 신호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동해 함대 잠수함들의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해리스 정보국 분석팀장의 보고였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몇 척이나? 29척 전부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한두 척도 아니고 전함대가 동시에 자연현상이라기엔 너무나 일치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위성 합성 영상을 재생하자 분석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 해역 전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막에 갇힌 것처럼 보였어요. 전파가 차단되는 순간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마치 거대한 담요가 바다를 덮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흘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했는데 5발이 예정 궤도를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한 발은 발사 직후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위성 분석관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8살의 MIT 출신 천재였죠. 부장관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사일들이 궤도를 이탈하기 직전 항법 신호의 교란이 있었어요. 교란. 누가 재밍을 한 건가? 그게 재밍이라기보다는 더 정교한 뭔가였습니다. 신호 자체를 덮어쓴 것 같아요. 화면을 확대하자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의 GPS 수신 기록이 순간적으로 다른 좌표로 바뀌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미사일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거였죠. 해리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부장관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쪽 해상에 흩어져 있었고 파란 선들이 남쪽에서 뻗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전파 진원지를 역추적했더니 모든 좌표가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남해였습니다. 정확히는 제주와 부산 사이 어느 지점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거기는 맞습니다. 한국해군 제7기동전단 모항 근처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우리 동맹국이 북한 해역통신 로그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시간대별 데이터가 흘러내렸어요.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매번 남해에서 저주파가 급증한 직후 정확히 1.2초 뒤에 북쪽 통신망이 마비됐어요. 전파가 이동하는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혼잣말에 해리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있어요. 리가 추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주파 반사도가 평소보다 300% 높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작년 12월부터 관측됐습니다. 처음엔 미약했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작년 12월, 바로 북한 잠수함 3척이 처음으로 통신 두절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단순 고장으로 치부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해의 파란 점에서 시작된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며
북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자전 개입 가능성은? 해리스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는 우리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맞았어요. 미국도 이 정도 범위의 전파 차단은 못합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였죠. 한국 측에 문의는 했나?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실험도 없었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맹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 장관 브리핑 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한국의 비밀 전파 무기 개발 의혹이라고 쓰다가 지웠어요. 너무 자극적이었죠. 결국 한반도 전파 이상 현상 분석이라고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브라운, 이게 사실이라면. 네, 게임 체인저입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짧은 명령이었지만 무게는 천근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조사단 편성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최정예 요원을 차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보국에서 3명, 합참에서 4명, 미사일 방어청에서 3명, 사이버 사령부에서 2명, 그리고 위성 분석 전문가 3명, 총 15명의 정예 요원이 모였죠. 첫 브리핑에서 저는 임무의 민감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공식 명칭은 오로라 조사단이었지만 내부에선 진실 추적팀이라고 불렀습니다. 항공 이동 계획을 승인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미묘한 임무였거든요. 동맹을 조사한다는 건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표면상으론 정례 방문이었지만 양쪽 다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 무관이 화상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보시고 싶은 시설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습니다. 제주 해양감시기지와 대전 위성통제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화면 너머로 무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는 걸 서로 알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해리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았나요? 아니야. 어차피 그들도 우리가 뭘 찾는지 알고 있어. 숨바꼭질할 시간이 없어.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자연교란 가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북한의 통신 두절과 미사일 오작동이 태양 폭발이나 지자기 이상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해리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부장관님, 만약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면 어떻게 하겠나? 동맹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속였다고 단정하긴 이르지.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동맹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 진짜 모습이요?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동맹 말이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9척의 잠수함, 83%의 미사일 이탈률.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습니다. 13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배신일까? 아니면 경이로운 발견일까? 좌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해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 파란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거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해양감시기지의 철문이 열리자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우리 조사단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이었죠. 콘크리트 건물들이 절벽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소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한국 해군연구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환영합니다. 브라운 부장관님. 준비된 자료부터 보시겠습니까? 곧바로 지하 3층 상황실로 안내됐습니다. 스크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넵튠 소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어. 한지훈 센터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20년간 이곳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죠. 지난 석 달간의 수중 음파 기록입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새벽 저주파 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간 박소령과 센터장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짧은 침묵 후 박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넵튠 소나 시험 운용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넵튠 소나, 그게 정확히 뭐죠? 심해 저주파 차단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간 통신을 방해하는 음파 장벽을 만들죠. 해리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호가 북한 해역까지 도달한다는 겁니까? 박소령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한반도 해역 지도가 나타났어요. 제주에서 시작된 붉은 원이 점점 확대되며 북쪽으로 퍼져나가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차단장 경계가 210km까지 확장됩니다. 이론상으론 동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순간 조사단 전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210km라니. 그 정도면 북한 동해 함대 작전 구역 전체를 포함하는 거였어요. 웰스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팀 기술 분석관이었죠. 출력이 얼마나 되기에 그런 범위가 가능한 겁니까? 기밀 사항이지만 박소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잠수함이 사용하는 소나의 10배가 넘는 출력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센터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저 지형을 활용합니다. 제주 남단의 해저 협곡이 천연 증폭기 역할을 하죠. 거기에 인공 공명 챔버를 설치해서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저는 수중 로깅을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통신을 잃었던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이게 단순한 시험이라고요? 박소령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현장 시험 중 발생한 부수효과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부수효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9척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킨 게 부수효과라고? 간섭 주파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주파수 대역이 교묘하게 겹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잠수함 통신 주파수, 두 번째는 어뢰 유도 주파수, 세 번째는 미국 해군도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였습니다. 우리 주파수도 차단되는군요. 고메즈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팀의 또 다른 기술관이었죠.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자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출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든 우리 잠수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센터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해군연구단 공식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승인을 받은 문서예요.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넵튠 소나 운용 지침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개된 부분은 겨우 20% 정도였죠. 이게 전부입니까? 보안상 공개 가능한 범위입니다. 해리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박소령이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넵튠 소나 통제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촬영은 금지입니다.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철문 여러 개를 통과하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축구장 절반 크기의 통제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해저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죠. 중앙 콘솔에는 붉은색 버튼이 있었습니다. 긴급 차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버튼을 누르면 동해 전체의 잠수함 통신이 마비됩니다. 30초 안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박소령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동맹국에겐 사전 통보를 합니다. 다만 이번엔 긴급 상황이었다. 북한 잠수함이 기뢰를 부설하려 했거든요. 증거도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의심스러운 물체를 투하하는 장면이었어요. 확대하자 기뢰로 보이는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했다는 겁니까? 자의적 조치였습니다.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이측 장비로 재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음파 분석기로 다시 측정해봤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 측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감지됐어요. 이상하네요. 우리 장비로는 더 높게 나오는데. 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박소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일부러 낮춰서 발표한 겁니다.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능력의 절반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 측 실험 로그를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였죠. 패턴을 분석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스템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시험해왔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독자 개발이 조건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했고요. 우리를 못 믿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독자적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으니까요. 날카로운 진실이었어요.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법적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상 한국이 자국 영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합법이었어요. 다만 효과가 공해상까지 미친다는 게 문제였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은 담담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가 우선입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센터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검증반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공동검증반? 한미합동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고 운용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수밖에. 좋습니다. 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대전 제시연 일정을 확정하면서 두 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제주의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어요.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음파의 장벽이 퍼져나가고 있었겠죠. 한국이 만든 새로운 방패가 대전 위성통제소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제주에서 목격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죠. 박지현 중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공군 기술총괄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젊은 여성 장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노련했습니다. 스텔스 흡수 레이더 시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곧바로 지하 통제실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공간이었어요. 중앙에는 한반도 전체를 보여주는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항공기들의 움직임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KPS-2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박 중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웰스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KPS-2라고요? 그게 뭡니까?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아직 시험 단계지만요. 순간 조사단이 술렁였습니다. GPS를 대체할 독자 항법 시스템이라니.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발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중령이 메인 콘솔로 다가갔어요. 지금부터 보실 건 스텔스 흡수 레이더의 실제 작동입니다. 북한 방공망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리스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북한 레이더를 실제로 교란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안전 범위 내에서만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실제 북한 방공망을 건드린다는 건 자칫 군사 도발로 오해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박중령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10초가 지나자 홀로그램 지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표시된 레이더 기지들이 하나둘씩 붉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죠. 출력 상승 곡선 정상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북한 레이더 기지 절반 이상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40초가 되자 이런 고메즈가 소리쳤습니다.
북한 방공망 전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응답률이 0으로 떨어진 겁니다. 85%. 아니, 이제 90% 간섭률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효과가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쪽 화면이 멈춘 거예요. 이 위성 피드가 프리즈 됐습니다. 웰스가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정찰위성 신호까지 간섭을 받은 거였어요. 긴급 감쇄,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중령이 재빨리 붉은 버튼을 눌렀어요.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자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1분 동안 일어난 일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이 북한 방공망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목격한 거니까요. 자동 백업이 완료됐습니다. 경보음과 함께 시스템 메시지가 떴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된 거였어요. 저는 박중령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 위성까지 먹통이 됐잖아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출력이 계산보다 35%나 높게 나왔어요. 35%?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오차면 완전히 다른 무기 아닙니까? 해리스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걸 공격으로 오인하면. 그래서 즉시 중단한 겁니다. 박중령이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위측 기술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메즈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성급한 보고는 오해만 부를 뿐이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했죠. 한국 측도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박중령이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스텔스 흡수 레이더의 작동 원리였어요. 기존 재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 레이더 신호를 흡수한 뒤 가짜 신호로 바꿔서 되돌려 보내는 거죠. 레이더는 정상 작동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전파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성도 속은 겁니까?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니까. 예상 못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웰스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론상으론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출력이 나오죠? 박중령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층 배열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1000개가 넘는 소형 송신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신호를 증폭시키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합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였어요. 마치 개미 군단처럼. 북한이 이걸 탐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신호 자체가 그들 레이더 주파수와 똑같으니까요. 자기 신호와 구분을 못합니다. 무서운 기술이었습니다. 적이 공격받는 줄도 모르고 무력화되는 거니까요. 안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박중령이 운용 지침을 설명했어요. 평시엔 출력을 10%로 제한합니다. 오늘처럼 풀가동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 10%로도 효과가 있습니까? 반경 50km 정도는 커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서울 상공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기록 봉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최고 기밀로 분류됐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걸. 궤도 오차가 35% 감소했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북한 미사일들이 궤도를 이탈한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GPS 신호를 교란하면서 생긴 부수 효과입니다. 부수 효과,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메즈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전에 사용한다면? 박중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70%는 목표를 못 맞출 겁니다. 나머지 30%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전 세계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기술을 알면. 해리스의 우려였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극비로 진행했습니다. 미국에게도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동맹이라면서도 서로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시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북한 방공망이 무너지는 장면이 슬로모션으로 펼쳐졌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레이더 기지들. 그리고 텅 빈 하늘. 이걸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입니다. 7년. 그동안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독자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걸.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이건 KPS-2와 연동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9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스텔스 레이더와 결합하자 완벽한 돔이 형성됐습니다. 이론상 방어 성공률이 95%를 넘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그 정도 방어율은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통제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파트너였죠. 밖으로 나오자 대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일은 서울국방과학연구소에서 KPS-2의 전체 구조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시도. 서울국방과학연구소의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대전에서의 충격적인 시연을 목격한 다음 날이었죠. 이제 한국이 모든 카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도현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한국 항법 시스템 개발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스콧이었어요. 미 의회 국방위 보좌관이었는데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브라운 부장관님, 의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귓속말이었지만 압박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숨긴 게 더 있다면 동맹 관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경고였죠. 안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 궤도가 3D로 펼쳐졌어요. KPS-2,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총 9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성들이 정교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주의 발레 같았어요. 정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 질문에 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cm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GPS의 정밀도가 미터 단위인데 센티미터라니 100배 이상 정확한 거였습니다. 해리스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상국 보정 신호를 활용합니다. 한국 전역에 150개의 지상국을 설치했죠. 화면이 바뀌자 한반도 전체에 퍼진 지상국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 지상국이 실시간으로 오차를 계산해서 보정합니다. 그 신호가 위성으로 전송되고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거죠. 천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 보정 신호의 주파수가. 웰스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항법 주파수와 겹치는군요. 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요. 콧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정확히 겹치는데? 안 박사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정 신호가 궤적을 그리면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섭이 발생하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신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신호가 점점 북쪽으로 확산되더니 어느 순간 붉은색 점들과 충돌했어요. 북한의 통신 노드였습니다. 자동 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효과입니다.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찾다가 우연히 북한 주파수를 침범하게 된 거죠. 고메즈가 반박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한데요. 완벽해 보이는 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학습이요? 안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신호를 분석하면서 최적 경로를 찾아요. 그 과정에서 북한 신호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우회하거나 관통하게 된 거죠. 충격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AI가 스스로 북한을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제 질문에 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 즉시 중단됩니다. 수동 모드에선 정밀도가 미터 단위로 떨어집니다. GPS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딜레마였습니다. 정밀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북한 간섭을 감수하든가. 스콧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안 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의도적 재밍이 아닌 기술적 간섭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궤변이군요. 사실입니다. 이미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록했고요. 화면에 ISO 인증서가 떴습니다. KPS2 국제표준 적합 판정이라는 도장이 서명했어요. 해리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3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플로차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차단. 간섭률이 50%를 넘으면 자동으로 출력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수동 개입. 관제사가 언제든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죠. 세 번째는 물리적 차단. 비상시 전원 자체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책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안 박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GPS와 연동하면 어떨까요? 연동이요? KPS2와 GPS를 통합 운용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간섭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웰스가 물었어요. 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호환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동의만 한다면. 스콧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 적대감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안 박사가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KPS2의 핵심 기술 명세서였어요. 물론 극비 부분은 여전히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10년간 3조 원입니다. 3조 원. 한국으로선 엄청난 투자였죠.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해리스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복잡합니다.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위협적이지.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활용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었죠. 회의실로 돌아오자 안 박사가 마지막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통합 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한반도 전체가 나타났어요. KPS2 신호는 파란색, GPS는 녹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두 신호가 겹치자 보라색이 되며 더 선명해졌어요. 통합하면 정밀도가 더 향상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cm까지 가능해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정밀도였죠. 그때 북쪽에서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의 북한 미사일이었어요. 이 미사일이 우리 신호를 받으면 미사일이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일시적 교란 후 복구됩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지죠. 스콧이 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란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까? 안 박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선제 공격이 되겠죠. 그럼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 한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 기술도 방어를 위한 거고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정말로 공격이 아닌 방어를 원했던 겁니다. 한미 공조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이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운용하는 방안이었죠. 정보 공유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제 질문에 안 박사가 답했습니다. 핵심 소스코드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는 왜 안 됩니까? 주권의 문제입니다. 최후의 방어 수단은 우리 손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자존심과 안보가 있었으니까요. 규범 준수 확인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 신호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양측이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안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KPS2는 그 첫걸음이에요.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진화하겠다는 의지였죠.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용산 전투통제실에서 통합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미군 없이도 방어가 가능한지 시험하는 거였죠.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용산 전투통제실의 강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 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25년 11월 1일, 한국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시연이었죠. 주한미군 부재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메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유기범 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합참 상황실장이었는데 육군 출신의 노련한 지휘관이었죠. 50대 후반의 그는 30년간 한반도 방어 작전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보실 건 한국군 단독 방어 시뮬레이션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엄습했어요. 주한미군 없이 한국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미 정보국 평가팀도 도착했습니다. 5명의 분석관이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자리에 앉았죠. 그들의 임무는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다. 유 준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한반도 전체가 3D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전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미사일 300발, 장사정포 5000발, 잠수함 20척, 그리고 특수부대 침투. 이 모든 걸 한국군 단독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해리스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미군 지원 없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여러 개로 분할됐습니다. 각각 KPS-2, 넵튠 소나, 스텔스 레이더 시스템이 표시됐어요. 그리고 중앙엔 통합 관제 화면이 떴습니다. 시작! 유 준장의 명령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쪽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들이 하나둘씩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KPS-2의 보정 신호가 그들의 항법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1차 요격률 68%,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나머지 미사일들이 계속 남아있지만 스텔스 레이더가 작동하자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2차 요격률 89%,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실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이 정도 성공률은 달성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동해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넵튠 소나 가동. 순간 잠수함들을 나타내는 붉은 삼각형들이 멈췄습니다. 통신이 차단되면서 지휘 체계가 무너진 거였죠. 그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원래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잠수함 위험 무력화 완료.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침투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야간 침투를 가정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KPS-2 위성이 적외선 모드로 전환하자 침투 부대가 선명하게 포착됐어요.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실시간 좌표 갱신 중 위성 데이터가 지상군에게 전송됐습니다. 1.2초의 지연도 없었어요. 한국군이 정확한 위치에서 매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 정보국 평가팀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예상 밖의 결과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유 준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새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KPS-2가 눈이 되고 넵튠 소나가 귀가 되고 스텔스 레이더가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뮬레이션에 변수가 투입됐습니다. 중국군 개입 시나리오를 추가합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였어요.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건데 제가 항의하려 했지만 유 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실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테스트의 일부예요. 스텔스 레이더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의 레이더가 하나둘씩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목표를 잃고 선회하다가 결국 중국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군 위협도 통제 가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위협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가팀장이 물었습니다. 러시아는요? 유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드리죠. 동해 북쪽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한국 영공에 접근하자 KPS-2가 가짜 좌표를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폭격기들은 엉뚱한 곳을 선회하며 연료를 낭비했습니다. 심리전도 가능합니다. 적을 파괴하지 않고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투입됐어요. 사이버 공격, EMP 공격, 심지어 핵 위협까지. 하지만 한국의 통합 방어 시스템은 모든 위협을 막아냈습니다. 현재까지 방어 성공률 93%,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94, 95, 최종 성공률 95.8%,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군 지원 없이 이런 성공률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웰스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평균 반응 시간 1.2초.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속도예요. AI가 보조하니까 가능합니다. 유 준장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시스템 간 간섭률 0%.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작동한 거예요. 고메즈가 레이더 추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표적을 100% 추적했네요. 한 대도 놓치지 않았어요. 스텔스 전투기도요? 스텔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ICBM급 미사일 10발을 가정합니다. 화면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KPS-2가 그들의 탄착 지점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오차 범위 10m 이내였습니다. 예측 정확도 98%. 스텔스 레이더가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요격 성공. 10발 중 9발이 격추됐습니다. 나머지 한 발도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어요. 평가팀이 조용히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브라운, 상황이 어떤가? 장관님, 한국의 방어 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군 없이도 95% 이상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전력을 합치면 100% 방어가 가능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를 준비하게. 제목은 방어협력 2.0으로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유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충격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우리도 놀랐습니다. 시스템을 통합하니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더군요. 그때 평가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인데 실전에서도 가능할까요? 유 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론 이미 실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언제요? 북한 미사일이 연속 실패했을 때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한국의 신무기 때문이었던 거죠. 조사단의 귀국이 결정됐습니다. 이틀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건 대회비 자료입니다. 합참 모의 전 보고서였어요. 1년 전부터 진행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균 성공률은 92%였고 최고 기록은 오늘처럼 95.8%였습니다. 일관된 결과네요.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증거죠. 밖으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쉽지 않을 겁니다. 워싱턴의 반발이. 하지만 현실이야. 부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KPS-2 위성들이 궤도를 돌고 있겠죠. 한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를 하는 거였죠. 과연 그들은 어떤 제안을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도권이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국방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한국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방어협력 2.0이라는 제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국방장관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전략실장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브라운,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건가? 국방장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답했어요.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전략실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방위비 인상을 주장해온 강경파였죠. 저는 USB를 꽂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북한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하는 실제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난 석 달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사일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방향을 잃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죠. 한국은 3가지 핵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PS-2 위성항법, 넵튠 소나해저 차단망, 그리고 스텔스 흡수 레이더. 이 세 시스템이 통합되면 사실상 철벽 방어가 가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동맹 구조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전력 투사 능력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반발이 즉시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70년간 한국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동등하다고? 전략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뒤에 앉은 몇몇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 그런데 한국은 뭘 했나? 몰래 무기나 개발하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투자했습니다. 10년간 3조 원을 이 시스템에 쏟아부었어요. GDP 대비로 따지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동맹국에게 숨긴 건 배신이야.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제시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보십시오. 화면에 동북아 군사력 분포도가 떴습니다.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10%씩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군사력을 재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방어력을 키우는 건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브라운 부장관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전력을 투입할 순 없으니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이 있었어요. 스콧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회 보좌관이었죠. 의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펼쳤어요. 방위비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투자하는 거죠.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 비용, 예상 효과, ROI 분석까지. 데이터가 쌓이자 반대 의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독자 행동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계속 그들을 하급 파트너로 대한다면 언젠가는 독자 행동을 할 겁니다. 무거운 진실이었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체 가능 영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자산입니다. 조기경보 레이더 일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일부 요격 시스템. 이것들을 한국에 맡기고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미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죠.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관을 만났어요. 브라운, 자네 보고서가 파장이 크네. 사실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사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지.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지적이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민감한 문제였죠.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낙관적이군. 현실적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러다 전략실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째,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대신 기술 협력 협정을 제안하죠. 둘째,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버립니다. 그건 이제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손실이 될 거예요. 셋째,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킵니다. 급진적이야. 하지만 불가피합니다. 경론이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근거 자료와 도표가 계속 제시됐어요. 반박과 재반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데이터의 힘이었죠. 마침내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 상정하겠네. 찬반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야. 작은 승리였습니다. 적어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보고서 사본을 배포했습니다. 기밀 등급이 극비로 상향됐어요. 이제 백악관의 최고위층만 볼 수 있는 문서가 된 거죠.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5일 국가안보회의가 열립니다. 브라운 부장관도 참석해주세요.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언론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발표할 자료였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달성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70년간 이어온 관성을 바꾸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관님, CIA에서도 보고서를 봤답니다.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예상했어. 그런데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중국도 한국의 새 무기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래요. 그런데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중국마저 긴장시킬 무기를 만들었다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의 축이 이제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이틀 뒤면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과연 미국은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매달릴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변했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뿐이라는 것. 보고서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방어협력 2.0. 이 제목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결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대통령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읽혔어요. 브라운 부장관,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도움 없이 북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첫 질문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열며 답했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70년간 지켜온 전제가 무너진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구두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첫 화면에 한반도 전체가 떴어요. 한국은 현재 3가지 핵심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KPS-2라는 독자 위성 언급 시스템.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8cm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8cm. GPS보다 100배 정확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북한 미사일의 GPS를 교란시켜 궤도를 완전히 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계속하시오. 둘째, 넵튠 소나입니다. 심해 저주파로 잠수함 통신을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실제로 지난 3개월간 북한 잠수함 통신 두절률이 96%에 달했습니다. 96%.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겠죠. 셋째, 스텔스 흡수 레이더입니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미사일 유도 체계를 교란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새 시스템이 통합 운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새 시스템의 동기화율이 99%입니다. 사실상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죠. 재무장관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참석자였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면 우리가 그동안 제공한 방위비 지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 지원금을 재래식 전력 유지에 사용했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어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했죠. 그럼 이중으로 투자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연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용산에서 진행된 통합 방어 시뮬레이션이었죠. 북한의 전면 공격을 한국군 단독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의구심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인정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미사일 요격 장면에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95.8%입니다. 미군 지원 없이 한국 단독입니다. 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건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우리가 보호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럼 우리가 계속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의회는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동안 한국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기술 협력 투자로요. 대통령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이라는 문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을 핵심축이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때 합참의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실시간 정보입니다. 바로 지금도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는데 한국이 이미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실시간으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국방장관이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놀란 듯 장관을 봤어요. 방위비 인상파의 선봉이었던 그가 입장을 바꾼 거였으니까요.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데이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상 프레임을 바꿉시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어요. 이제 모두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회의록 파일을 조심스레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문서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통령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브라운, 당신이 본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 아니 우리와 나란히 서는 나라입니다. 위협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진짜 파트너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발표문을 준비하시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초안입니다. 대통령이 읽기 시작했어요. 핵심 문구는 이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방어 능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차원의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전면 철회합니다. 철수 계획은 폐기합니다. 명확한 결정이었어요. 70년 만의 대전환이었죠. 국무장관이 추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결정을 나토에도 알려야 합니다. 한국 모델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지적이요. 보좌관이 검토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언론 반응이 거셀 겁니다. 각오하고 있소.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배포 시각은 내일 오전 9시로 하죠. 시장 개장 전에 기자단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통보가 나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권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만 접근할 수 있다? 협상하기 나름이겠죠.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흥미롭군.
한국이 우리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로군.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기보다 포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역사적 결정이었소. 모두 수고했소. 그가 나가자 다들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죠.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잘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전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게 자네 능력이지. 백악관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안도현 박사였어요. 브라운 부장관님,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정말입니까?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실무 작업이 시작될 거였어요. 새로운 동맹 구조를 만드는 긴 여정이. 하지만 첫걸음은 뗐습니다.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 백악관 공식 브리핑 문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파위성 체계는 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천근이었어요. 이 한 줄이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규정할 테니까요. 문서 맨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히 평화를 만든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안보 철학이었죠. 파괴가 아닌 정밀로, 공격이 아닌 방어로 평화를 지킨다는. 저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표지에 써넣었어요. 2025년 11월 1일, 새로운 동맹의 시작. 역사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잃은 날, 아니면 더 강한 동맹을 얻은 날?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니까요. 한국을 놓아주는 대신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는 서울이 있겠죠. 두 수도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오늘 놓였습니다. 신뢰와 존중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2025년 11월 2일 새벽 4시, 저는 다시 대전 위성통제소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김소연 관제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밤샘 근무로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부장관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다니. KPS2 신호 지도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한반도 전체가 파란빛으로 점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9개가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새벽이 가장 선명합니다. 전파 간섭이 적어서요. 점들이 선이 되고 선들이 면이 되면서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한국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죠. 처음 제주에서 의심했던 그 신호들이 이제는 완벽한 체계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도현 박사도 도착했습니다. 손에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있었어요. 브라운 부장관님, 이건 한미 공동 운용 매뉴얼 초안입니다. 받아보니 묵직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죠. 표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한미 통합 방어 시스템 운용 지침.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김 팀장이 다른 문서를 건넸어요. 양국이 공동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출력 제한, 주파수 조정, 비상 차단 절차까지. 모든 게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도 나란히 서명했어요. 이 순간부터 두 나라의 방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관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호 수신 정상입니다. 미국 GPS와 동기화율 98%. 김 팀장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제 양국 시스템이 하나로 작동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안 박사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니까요. 대전의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이 사진이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될 거라곤 그때는 몰랐죠. 귀국 일정을 확인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이었어요.
브라운 부장관님, 백악관 발표문을 봤습니다. 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이라는 표현이 화제인데요. 공식 발표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언론사들도 연락이 왔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폭스뉴스까지. 모두가 이 극적인 정책 전환에 대해 묻고 있었죠. 보도 헤드라인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자주국방 인정. 70년 만에 동맹 재정립. 방위비 인상 요구 전면 철회.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거부할 줄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하죠.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는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인정하는 게 더 큰 용기입니다. 한국이 성장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김 팀장이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한국팀 전체의 감사 메모입니다. 부장관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메모를 읽어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주 센터장, 박선우 소령, 박지연 중령, 유기범 준장. 만났던 모든 사람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도 긴장했었구나. 그들도 인정받기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서문을 다시 썼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밀히 평화를 만든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안보 철학이다.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브라운 부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돌아봤습니다. 10일 전 의심을 품고 도착했던 이곳을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산하가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KPS-2 위성 신호가 퍼져나가고 있겠죠. 넵튠 소나가 바다를 지키고 스텔스 레이더가 하늘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펜타곤 상황실에서 29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의 충격, 제주에서 느꼈던 불안, 대전에서 목격한 경위,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뤄낸 합의까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언젠가는 인정받아야 할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워싱턴에 도착하자 해리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부장관님, 의회 반응이 예상외로 긍정적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더군요. 다행이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이 정말로 우리와 계속 협력할까요? 이제 독자적으로도 충분한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말이 있어. 영원한 동맹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 거야. 펜타곤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10일 전에 넣어뒀던 자연교랑 가설 보고서가 보였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종이가 됐죠. 대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방어협력 2.0 실행 계획. 이제 시작이었어요. 두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긴 여정에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엔 남산타워가 서 있겠죠. 두 탑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신뢰로 완성된 그런 다리가.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